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하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벤 버냉키고요. 이 책의 출판사는 미지북스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14대 의장이다.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탠퍼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2년 9월부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을 근 3년간 역임한 후 2005년 6월부터는 백악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이후 2006년 2월 앨런 그린스펀의 뒤를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세계 경제를 진두지휘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대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받으며 2009년에는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 1월 자넷 옐런 신입 의장의 취임과 함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직에서 퇴임했다. 이 책의 목차를 읽어드리기 전에 발행인의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원래 2012년 3월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벤 버냉키가 수행했던 1년의 강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강연 원고를 읽기 쉽게 편집하여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연 비디오 및 발표 자료는 다음 주소에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4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강의 제목은 연방준비제도의 기원과 사명, 2강의 제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연방준비제도, 3강의 제목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의 대응, 4강의 제목은 위기의 여파입니다. 그럼 1강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원과 사명에 대해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4차례의 강연을 통해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은 경제사가로서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생겨난 이슈에 대해 강연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수백 년에 걸쳐 실제로 수행되어 온 중앙은행업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그 이슈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강연에서 나는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대응 방식에 강연의 초점을 상당한 정도로 맞추려 합니다만, 과거로 돌아가 더 넓은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나는 일반적인 중앙은행의 기원과 사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들을, 그 중에서도 특히 대공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중앙은행의 그와 같은 사명이 어떻게 연방준비제도의 조치 및 결정에 녹아들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는 오늘 제1강에서 전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중앙은행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중앙은행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자신에게 다가온 첫 시련, 즉 1930년대의 대공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논의할 것입니다. 제2강에서는 대공황에 뒤이은 역사를 계속 다룰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은행업의 경과와 연방준비제도의 변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의 정복과 대완화, 그리고 1945년 이후에 나타난 여타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2강에서는 위기로 가까이 다가왔던 상황의 진행과 2008년에서 2009년 위기를 초래한 몇몇 요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말씀드릴 것입니다. 제3강에서는 좀 더 최근의 사건들로 눈을 돌리려 합니다. 금융위기가 격렬히 분출되었던 시기, 금융위기의 원인 및 함의, 그리고 특히 연방준비제도와 여타 정책 입안자들의 위기 대응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이후 제4강에서는 위기의 여파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서는 위기에 뒤이어 나타난 경기 침체와 연준의 정책 대응은 물론 금융규제 변화를 통한 광범한 대응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 이러한 경험이 중앙은행의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향후 연준의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잠시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지요. 여러분이 경제학에 대해 약간의 기초 지식만 갖고 있어도 중앙은행이 보통의 은행이 아니라 정부 기구이며 한 나라의 통화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현대적 통화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이끄는 데에 도움을 주어왔고 경제정책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지요. 세월에 걸쳐 다양한 장치들이 이런 역할을 맡아왔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과 캐나다은행 등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다수 국가가 집단적으로 하나의 중앙은행을 공유하는 통화동맹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통화동맹의 가장 중요한 예가 바로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공통의 통화로 공유하는 17개 유럽 국가들의 중앙은행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이 경우에도 참가국들은 각기 자국만의 중앙은행을 실제로 두고 있으며 이들 중앙은행은 전체 유로화 시스템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중앙은행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아무리 작은 국가라 해도 중앙은행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지요. 중앙은행은 무슨 일을 할까요? 이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두 가지 광범한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즉 안정적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경기 침체 등과 같은 커다란 변동을 피하며 인플레이션을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경제적 기능이지요. 이번 1년의 강의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중앙은행의 다른 한 가지 기능은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히 금융 패닉 또는 금융위기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중앙은행이 이 두 가지 광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두 벌의 수단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는 통화정책이 주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 연방준비제도는 단기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공개시장에서의 증권 매입 및 매각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경제가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 연방준비제도는 흔히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제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낮아진 금리는 다른 다양한 금리들을 낮추는 힘으로 작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주택 취득에 대한 지출이나 건설에 대한 지출, 기업 투자 등을 진작시키게 됩니다. 낮은 금리가 경제에서 더 많은 수요,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투자를 만들어내면 이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를 올립니다. 연준이 은행들에게 대부해 줄 때 부과하는 일익물 금리, 미국에서는 연방 자금 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익물 금리를 인상하면 높아진 이자율이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입 비용, 주택 또는 자동차의 구입 비용, 또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승해 경제를 감속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기 과열을 부추기던 압력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경기 성장 및 인플레이션 둘 다를 기준으로 경제를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연간 사용해온 기본 수단입니다. 금융 패닉이나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유동성 제공입니다. 이 수단은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통화정책에 비해 조금 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 안정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금융기관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패닉 또는 위기의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게 단기 신용을 제공하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금융기관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금융위기를 완화하거나 끝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최종 대부자 수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금융시장 말고는 다른 자금 조달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안정화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은 금융규제 감독입니다. 흔히 중앙은행은 은행 시스템을 감독하고 은행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정도를 평가하며 이들의 관행이 건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금융 시스템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위험 추구를 적절한 범위 내로 관리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융규제감독이 중앙은행만의 고유한 활동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와 통화감독청과 같은 다수의 서로 다른 기구들이 연준과 협력하여 금융 시스템을 감독합니다. 중앙은행만의 고유한 활동은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규제감독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일단 접기로 하고 우리의 두 가지 주요 도구인 통화정책과 최종 대부자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중앙은행업이 새로 생겨난 업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은 매우 오래전부터 지금껏 우리 곁에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약 350년 전인 1668년에 중앙은행을 세웠습니다. 영란은행은 1694년에 설립되었고 수백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오랫동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800년에 중앙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제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서 집단적으로 또한 다른 맥락에서 이들 이슈에 대해 오랜 세월 생각해 왔으니까요. 금융 패닉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패닉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의 상실에서 촉발됩니다. 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를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영화 속에서 은행가로 나온 지미 스튜어트가 직면했던 문제 중 하나가 자신의 은행에 닥친 뱅크런, 즉 예금 인출 사태였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뱅크런이 무엇인가요? 예금보험 및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생겨나기 이전에 지미 스튜어트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이 사는 곳의 길 모퉁이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상업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이 은행을 제1워싱턴 은행이라고 부르기로 하지요. 이 은행은 기업 등에게 대출해주고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런 예금을 요구 불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예금주들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원할 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금을 이용해서 쇼핑과 같은 일상적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은행이 과거에 행했던 상당한 부실 대출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 어떤 이유로 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 봅시다. 예금주로서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이 소문의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만약 내가 마지막으로 줄을 서게 되어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돈을 인출하게 된다면 나는 돈을 찾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려 할까요? 은행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려 할 것입니다. 이 소문이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